제11막 패주의 아들 왕의 사위 13세 용춘공 편 1. 새로운 주군. 불심 깊던 12대 풍월주 보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사로 떠나자 화랑의 주인 자리는 다시 한번 폭풍의 눈이 되었다. 미실은 자신의 사람을 세우려 했고 춘추는 자신의 세력을 넓히려 했다. 그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옥좌의 주인 진평배왕이 직접 나섰다. 그는 자신의 사위이자 폐위된 진지왕의 아들인 용춘을 다음 풍월주로 지목했다. 이는 실모 절묘한 한 수였다. 진지왕의 아들이라는 출신은 미실이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정통성을 주었고 현왕의 사위라는 신분은 춘추 세력에게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용춘은 세상과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는 어진 성품이었지만 자신의 어깨에 놓인 시대의 무게를 외면하지 않았다. 2. 갈라진 침실, 다른 꿈. 용춘과 천명공주의 관계는 기묘했다. 그들은 부부였지만 동시에 폐위된 왕의 아들과 현왕의 딸이라는 넘을 수 없는 벽을 사이에 두고 있었다. 그들의 침실은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라기보다 보이지 않는 정치적 전쟁터에 가까웠다. 그날 밤 풍월주가 된 용춘이 아내의 방에 들었지만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차갑게 누워 있었다. 공주, 아직도 내게 화가 나셨소? 화란이요? 천명은 돌아눕지 않은 채 쏘아붙였다. 아비의 옥자를 빼앗은 자의 조카를 지아비로 맞았는데 제가 어찌 감히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제 몸이 더러워진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을 뿐입니다. 용춘은 말없이 그녀의 뒤로 다가가 차가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대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폐위시킨 것은 사실이오. 허나 그대와 나는 죄가 없소. 그럼 오늘 밤 저를 안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이 내 몸에 닿을 때마다 저는 제 아버지를 배신하는 기분이 듭니다. 싫어. 용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그는 그녀의 몸을 돌려 눕히고 저항하는 그녀의 위로 올라탔다. 그의 눈빛에는 욕망과 함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오늘 밤 나는 당신을 안을 것이오. 당신이 내 아내이기 때문이오. 그리고 당신의 그 차가운 몸이 내 아이를 품어 두 가문의 피를 하나로 섞는 것을 보고 싶소. 그것만이 우리가 이 비극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오. 천명은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저항을 멈췄다. 그날 밤 그들의 정세는 격렬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비극적인 운명을 위로하는 듯 길고도 서글펐다. 그들의 몸이 섞이며 두 가문의 갈등도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남의 결실로 훗날 신국의 역사를 바꿀 아이, 김춘추의 아버지가 잉태되고 있었다. 3. 골품을 부수다. 풍월주가 된 용춘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지금부터 화랑의 인재등용은 골품을 따지지 않겠다. 오직 실력과 인품만을 볼 것이다. 그는 약속대로 신분이 미천하지만 재주가 뛰어난 죽지 같은 인물들을 과감히 발탁하여 자신의 부재로 삼았다. 화랑들은 열광했다. 진골 귀족의 자제들만이 아니라 실력 있는 육두품과 평민 낭도들까지 용춘의 아래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의 인자함은 미실파와 춘추파의 갈등마저 잠시 잊게 할 정도였다. 그는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풍월주로 재임하며 화랑의 기풍을 쇄신하고 수많은 인재를 키워냈다. 그는 물러날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자신의 뒤를 이을 부재로 불심이 깊고 성품이 강직한 호림공을 지명했다. 그가 풍월주에서 물러나던 날 밤, 천명공주는 처음으로 남편을 위해 술장을 차렸다. 이제 홀가분하십니까?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지. 용춘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나는 풍월주가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사람의 할아비가 될 것이오. 당신과 나, 우리는 이제부터 진짜 동지가 되는 것이오. 천명은 말없이 그의 잔에 술을 채웠다. 두 사람의 길고 길었던 침실의 전쟁이 끝나고 비로소 하나의 목표를 향한 동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제12막
검은고의 눈물, 강철의 전주, 14세 호림공 편. 1. 원치 않는 옥좌. 13대 풍월주 용춘이 물러난 뒤 화랑의 주인 자리는 또다시 공석이 되었다. 미실파와 춘축하는 서로를 견제하다 결국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인물을 내세우기로 합의했다. 검은고 연주를 즐기며 불도에 심취한 14대 풍월주 호림이었다. 그는 복승공의 아들이자 지소태우의 딸인 송화공주의 아들이었다. 그 또한 지소태우의 피를 이은 고귀한 신분이었지만 권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가 풍월주가 된 날 서라벌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처소에서 검은고를 듣고 있었다. 그 곡조는 기쁨이 아닌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소방님, 어찌 그런 슬픈 곡조만 연주하고 계십니까? 풍월주가 되신 기쁜 날이 아닙니까? 그의 두 번째 아내 유모가 안타까운 듯 말했다. 그녀는 11대 풍월주 하종의 딸, 즉 미실의 증존녀였다. 기쁜 날이라. 호림은 쓰게 웃으며 검은 고줄에서 손을 뗐다. 일찍 죽은 나의 첫 아내 현강이 살아있었다면 내 마음을 알아주었을 텐데 나는 그저 보리법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불도를 닦으며 이 검은 고와 함께 조용히 늙어가고 싶었을 뿐이요. 이 자리는 내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구려. 2. 죽은 아내, 산 아내. 호림의 첫 아내 현강은 대공의 딸로 그와 영혼이 통하는 유일한 정인이었다. 그녀는 그의 검은 고 소리를 사랑했고 그의 불심을 존중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낳다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호림의 마음 한구석도 그녀와 함께 죽어 묻혔다. 그의 두 번째 아내 유모는 달랐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그 눈빛 속에는 할머니 미실을 닮은 야망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검은 골 소리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것은 권력으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한가한 소음일 뿐이었다. 그날 밤 유모는 작정이라도 한 듯 남편의 침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몸에 얇은 비단천 하나만을 두르고 있었다. 서방님. 그녀가 그의 등 뒤로 다가가 차가운 몸을 밀착시키며 속삭였다. 언제까지 죽은 사람만 그리워하실 겁니까? 죽은 사람은 서방님을 안아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이끌어 자신의 풍만한 가슴으로 가져갔다. 느껴지십니까? 이 온기가, 이 심장의 고동이. 이것은 살아있는 여인의 몸입니다. 서방님을 위해 기꺼이 열리고 서방님의 씨를 받아 대를 이어줄 몸입니다. 검은 고줄만 튕기지 마시고 오늘 밤은 제 몸을 악기 삼아 마음껏 연주해 주십시오. 당신의 손가락이 제 몸 위에서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는지 듣고 싶습니다. 호림은 아내의 노골적인 유혹을 밀어낼 수 없었다. 그는 아내를 안았지만 그 행위에는 어떤 열정도 없었다. 그는 아내의 몸 위에서 죽은 첫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다. 현강.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유모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남편의 목을 끌어안고 그의 귓가에 독을 뿜듯 속삭였다. 좋아요. 오늘 밤 저는 당신의 현강이 되어드리죠. 하지만 내일 아침 당신은 나의 풍월주가 되어야 합니다. 춘추와 유신을 꺾고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그런 군주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당신이 제 몸을 원하는 만큼 저도 당신의 권력을 원합니다. 그들의 밤은 사랑이 아닌 차가운 거래였다. 호림은 아내의 몸에서 잠시의 위안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더욱 깊은 공허함과 자기 혐오에 빠져들어야 했다. 3. 강철의 전주.
호림은 재임 7년 동안 정치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그는 재물을 불어 가난한 낭도들을 도왔고 밤이면 검은고를 연주하며 마음을 달랬다. 그 사이 김유신의 세력은 막을 수 없는 강물이 되어 화랑 전체를 휘감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호림은 김유신을 자신의 처소로 불렀다. 방 안에는 검은고 소리가 청아하게 울려나고 있었다. 유신공, 호림이 연주를 멈추고 말했다. 이 검은고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만 적의 창을 막아주지는 않오. 나의 시대는 여기까지인 듯하오. 화랑이 기다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 같은 강철의 주인이오. 호림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신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부디 이 위태로운 신국을 부탁드리오. 호림은 그 길로 풍월주의 인장을 반납하고 산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매림거사라 칭하며 다시는 속세로 나오지 않았다. 그의 검은 곳 소리가 그친 서라벌에는 이제 곧 몰아칠 거대한 폭풍의 전조만이 감돌고 있었다. 강철의 시대를 열 영웅 김유신이 역사의 무대 전면으로 나설 때가 온 것이다. 제13막 강철의 풍활주 금지된 불꽃 15세 유신공편 1. 강철의 시대가 열리다. 14대 풍월주 호림이 검은고와 함께 속세의 모든 짐을 내려놓자 화랑의 주인 자리는 마침내 제 주인을 찾아왔다. 그는 서연 각강과 만명 부인의 아들 김유신이었다. 그의 어머니 만명은 진평왕의 아우인 수클종 갈문왕의 딸이었으나 아버지 서연이 가야 왕족의 후예라는 이유로 지소태우는 두 사람의 혼인을 반대했었다. 만명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연과 야합하여 유신을 낳았으니 그는 태생부터 꺾이지 않는 불꽃 같은 운명을 타고난 사내였다. 호림이 물러나자 낭도들은 모두 유신을 추대했다. 그는 단상에 올라 풍월주의 인장을 받았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아닌 무거운 책임감과 서리빨 같은 결의가 가득했다. 오늘부터 화랑의 풍류는 끝났다. 그의 목소리는 연무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우리의 잔치상은 적의 피로 차릴 것이며 우리의 악기는 적의 비명이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신국의 꽃이 아니다. 신국의 칼이다. 그날 이후 화랑의 연무장에서 시와 음악 소리는 사라졌다. 대신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쇠 부딪히는 소리와 거친 함성만이 가득했다. 2. 강철의 심장이 머무는 곳. 풍월주가 된 유신은 잠자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화랑을 조련했다. 그의 삶은 오직 신국 통일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유일하게 숨을 트는 곳이 있었느니 서랍을 외곽에 있는 기녀 천관의 집이었다. 천관은 그저 아름답기만 한 기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유신의 고독을 이해했고 그의 거친 손을 잡아줄 줄 아는 유일한 야인이었다. 그날 밤도 유신은 온갖 정치적 암투로 지친 몸을 이끌고 천관을 찾았다. 또 그 미간에 깊은 주름을 새기고 오셨군요. 천관은 말없이 유신의 갑옷을 벗기고 그의 상처투성이 몸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주었다. 유신은 그녀의 무릎을 베고 누워 처음으로 긴장을 풀었다. 온 신국이 나를 강철이라 부르지만 그 강철이 녹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너 하나뿐이다. 장군께서는 강철로 된 분이시지만 강철도 계속 두드리면 언젠가는 부러지는 법입니다. 이곳에선만큼은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세요. 천관은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만히 포개었다. 그것은 욕정보다는 연민과 위로에 가까운 입맞춤이었다. 오늘 밤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갑옷도 풍월주라는 이름도 여기엔 오직 사내와 여인만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당신의 지친 몸을 위로하고 당신의 마른 영혼을 적셔드릴게요.
당신의 칼이 아닌 당신의 몸이 원하는 것을 제게 주세요. 유신은 그녀의 품 안에 선만은 풍월주도 영웅도 아닌 그저 한 사내일 수 있었다. 그는 거칠게 그녀를 탐했다. 그것은 단순한 정사가 아니었다. 그의 고독과 분노 그리고 좌절이 뒤섞인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청관은 그의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내며 그의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두 사람의 사랑은 깊고 진실이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했다. 3. 가장 아픈 것을 베다. 강철의 풍월주가 밤마다 기녀의 집을 드나든다는 소문은 미실의 첩자들에 의해 서랍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결국 소문은 그의 어머니 만명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네가 일국의 풍월주가 되어 사만을 통일하겠다는 큰 뜻을 품은 아이가 어찌하여 천한 기녀의 치마폭에서 허우적거리느냐. 당장 그 계집과의 연을 끊지 않으면 내 너를 아들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유신은 괴로웠다. 천관을 향한 마음과 어머니의 눈물과 자신의 대의 사이에서 그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어머니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다. 다시는 그 아이를 찾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훈련을 마치고 지쳐 잠든 유신을 태운 말이 습관처럼 천관의 집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에 잠이 깬 유신은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깨닫고는 경악했다. 이 미련한 짐승아, 너마저 나의 결심을 시험하는 것이냐? 그의 마음속에서 천간의 따뜻한 품과 신국 통일이라는 차가운 대의가 격렬히 충돌했다. 그는 괴로운 신음을 터뜨리며 칼을 뽑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두가 사랑했던 그의 에마의 목이 허공을 날았다. 선혈이 그의 얼굴과 옷을 흠뻑 적셨다. 이제 다시는 내 마음을 흔들지 마라! 그것은 짐승의 목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베어낸 것과 같은 결단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베어냄으로써 세상에 자신의 결의를 분명했다. 4. 차가운 침실. 자신의 말을 베었다는 소식과 함께 유신의 결의는 온 신국에 알려졌다. 김춘추와 선덕여왕인 그의 대의를 더욱 굳게 믿게 되었다. 형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 대의를 위해서는 사사로운 정은 버려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이제 미실의 잔당을 완전히 아우르기 위해 하종공의 딸인 영모를 아내로 맞으십시오. 유신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남은 마지막 불꽃마저 꺼버리기로 했다. 그는 미실의 세력과 화합한다는 명분 아래 하종의 딸인 영모와 정략혼을 올렸다. 혼례 첫날 밤 영모는 수줍은 얼굴로 남편을 기다렸다. 하지만 유신은 그녀의 방에 들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갑옷을 입고 있으며 연무장에서 밤새도록 칼을 휘둘렀다. 그의 심장은 이미 얼어붙어 그 어떤 여인의 온기로도 녹일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을 바쳐 신국 통일이라는 위대한 대업을과 맞바꾼 것이었다. 제14막 강철의 사위 검은고의 아내 16세 윤춘공 편 1. 강철을 대신한 현 15대 풍월주 김유신의 강철 같은 시다는 화랑을 신라 최강의 군대로 만들었지만 그 숨막히는 긴장감에 모두가 지쳐가고 있었다. 유신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9년 만에 풍월주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다. 다음 풍월주로는 자신의 강함과는 정반대의 인물을 지목했다. 바로 천주공과 지도태의의 아들인 윤춘이었다. 윤춘은 유신과 달랐다. 그는 칼 대신 검은고를 사랑했고 술 대신 맑은 차와 담론을 즐겼다. 그의 성품은 맑고 우아하여 그가 있는 곳에는 늘 난초향기 같은 평온함이 감돌았다. 유신은 자신의 강함으로 화랑의 뼈대를 세웠으니 이제는 윤춘의 부드러움으로 그 뼈대 위에 살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께서 다음 풍월주가 되어주시오. 유신이 말했다.
제가 어찌 감히 유신공의 뒤를 이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화랑을 칼로 만들었소. 허나 칼은 칼집이 없으면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법. 공의 그 부드러움과 지혜가 화랑의 칼집이 되어주시오. 유신의 간곡한 청에 윤추는 마지못해 16대 풍월주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유신의 동생인 흠순을 부제로 삼아 자신에게 부족한 군사적인 면을 보완했다. 서라벌은 잠시 피냄새 대신 검은 곳 소리와 책 읽는 소리로 채워졌다. 2. 야수의 딸 현강. 윤춘이 풍을주가 되자 유신은 그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내주었다. 유신의 딸 현강이었다. 그녀는 아버지 유신을 빼닮아 길들여지지 않은 야수와도 같은 아름다움과 불꽃 같은 성정을 지니고 있었다. 혼례 첫날 밤 윤추는 아내를 위해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강의 귀에는 그 청아한 소리가 연약한 사내의 변명처럼 들려뿐이었다.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겁니까, 서방님? 저는 검은고 소리를 들으러 시집온 것이 아닙니다. 사내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러 왔습니다. 윤추는 연주를 멈추고 아내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굶주린 암캐처럼 도발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부인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오늘 밤이 지나봐야 알겠지요. 현강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스스로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다. 제 아버지는 저를 낳고 단 한 번도 제 어미의 방에 들지 않으셨다 합니다. 저는 그런 불행한 여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진정한 사내인지 아니면 그저 검은 고너 뜯는 허수아비인지 제 몸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벗은 몸으로 그 앞에 섰다. 아버지의 강인함을 물려받은 그녀의 몸은 풍만하고 탄력이 넘쳤다. 자, 뭘 하고 계십니까? 저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증명해 보이세요. 당신의 그 하얀 손가락으로 검은 고 줄만 뜯지 마시고 이 현강의 몸을 뜯어보세요. 제가 어떤 소리를 내며 우는지 들어보시란 말입니다. 3. 검은 고와 야수. 윤추는 그녀의 대담한 도발에 잠시 넋을 잃었지만 이내 그의 눈빛이 변했다. 그의 안에도 분명 사내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검은 고를 옆으로 밀어쳐두고 그녀를 거칠게 안아들었다. 좋소, 부인. 당신이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기꺼이 당신의 야수가 되어주지. 그는 그녀를 침상에 내동칭듯이 눕히고 그녀의 몸을 탐하기 시작했다. 현강은 거친 것을 원했지만 그의 부드러우면서도 집요한 애물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의 가장 민감한 곳을 정확히 알고 있는 연주자처럼 그녀의 몸을 섬세하게 다루었다. 그만. 왜, 싫습니까? 윤춘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이 원하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당신의 몸은 내 손길에 이렇게나 젖어들고 있는데 당신의 입은 거짓말을 하는군요. 그는 그녀가 애원할 때까지 그녀를 애태웠다. 현강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온몸의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쾌락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제발 들어와 주세요, 서방님. 이 몸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진작 그러셨어야지.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서로를 탐했다. 검은 고를 연주하던 섬세한 손길은 그녀의 몸 위에서 가장 완벽한 연주자가 되었고 야수 같은 그녀는 그의 품 안에서 온순한 암고양이가 되었다. 그들의 금슬은 신국 전체에 소문이 날 정도였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들이 7이나 태어났다. 4. 짧은 평화 그리고 새로운 폭풍. 윤춘이 풍월주로 있던 3년은 신라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다. 그는 유신이 벼려놓은 칼을 칼집에 넣어두고 문으로 화랑을 다스렸다. 하지만 그 짧은 평화의 시대는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전주곡에 불과했다. 3년 뒤 윤추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미련 없이 풍월주의 자리를 자신의 부제였던 흠순에게 넘겨주었다. 그는 다시 검은고와 책을 가까이 하는 선비가 되어가랐지만 그의 아내 현강의 눈에는 남편의 평온한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오라비 흠순과 숙부 김춘추가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는 결코 이 검은 고소리처럼 평화롭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15막 야수의 침실 여왕의 지혜 17세 흠순공 편 1. 돌아온 야수 16대 풍얼주 윤춘의 검은 고소리가 그치자 화랑의 연무장에는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춘은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미련 없이 풍얼주의 자리를 자신의 부제이자 아우인 흥순에게 넘겨주었다. 그는 형 유신의 그림자이자 화랑에 숨겨진 발톱이었다. 하지만 흠수는 풍얼주 자리를 탐탁지 않아 했다. 그는 격식과 정체에 얽매이는 것을 질색하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다. 나는 형님처럼 신이 될 생각은 없어. 흠수는 동료들에게 공견하니 말했다. 나는 그저 인간으로 살고 싶을 뿐이요. 인간에게는 술과 여인 그리고 피냄새 나는 전장이 필요한 법이지. 풍얼주라는 허울 좋은 감옥에 갇힐 생각은 추호도 없어. 이런 그의 방탕함을 잠재우기 위해 그리고 가야파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유신과 춘추는 정약호를 추진했다. 상대는 12대 풍얼주였던 보리공과 미실의 손녀 말룡 사이에서 태어난 딸 보단이었다. 그녀는 미실의 지략과 보리공의 청정함을 모두 물려받은 지혜와 미모가 출중하기로 소문난 여인이었다. 흠수는 혼담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하하하, 미실의 피가 섞인 계집이라. 그 교활한 여우 같은 지혜로 나를 길들이려 하는 것이겠지. 내 인생의 족쇄를 채울 생각은 추호도 없어. 그는 완강히 거부했다. 하지만 유신과 춘치의 압박은 거셌다. 결국 그는 마지못해 혼례를 치렀다. 혼례 첫날 밤 그는 술에 취한 척 아내의 방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밤에는 보란듯이 기루에서 다른 여인을 품고 돌아왔다. 2. 밤의 주인을 가리다. 며칠이 지나도록 흠수는 아내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보다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를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흠수는 부하들과 거하게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해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다. 그가 방문을 열자 방 안은 은은한 등불과 함께 단아하게 차려있는 보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도 안 자고 있었나? 서방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내의 도리옵니다. 보단은 그의 곁으로 다가와 갑옷을 벗기려 했다. 그 순간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서 풍기는 은은한 난초향이 흠순의 취기를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네 년의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미실의 교활함으로 나를 홀려 유신공의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것이겠지. 어떤 수작으로 사내를 침상으로 끌어들이는지 한번 구경해볼까? 보다는 아픔을 참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 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저는 그 누구의 꼭두각시도 아닙니다. 저는 오직 서방님의 아내일 뿐입니다. 서방님께서 제 속셈이 궁금하시다면 기꺼이 이 몸을 내어 증명하겠습니다. 이 몸과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서방님께서 직접 확인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다. 하얀 속살이 등불 아래 드러날 때마다 흠순의 숨결이 거칠어졌다. 그의 대담하고도 순종적인 모습에 그의 이성이 마비되었다. 그날 밤 그는 마치 성을 함락시키는 장수처럼 거칠게 그녀를 탐했다. 하지만 보다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받아내며 그의 거친 숨결 아래서 조용히 속삭였다. 더 깊이 들어오세요, 서방님. 당신의 모든 것을 제가 다 받아 안을 수 있도록. 당신은 야수가 아니라 상처 입은 영웅이십니다. 그 상처를 보듬어줄 사람은 오직 저 하나뿐입니다. 흥수는 처음으로 여인의 품에서 단순한 욕정의 해소가 아닌 영혼의 위로를 느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깊은 바다에 잠식당했음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밤 보단의 방을 찾았다.
그녀의 지인은 그의 거친 용맹을 다듬는 숫돌이 되었고 그녀의 부드러운 육체는 전장에서 지친 그의 영혼을 달래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3. 지혜, 욕망을 다스리다. 흠순이 풍월주가 되자 그의 주변에는 아첨하는 자들이 들끓었다. 특히 그의 여색을 밝히는 성정을 아는 부하들은 자신들의 아내나 첩 중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골라 그의 침소에 밀려나오려 했다. 어느 날 밤 한 부하가 뱀처럼 요염한 자태의 미인을 데리고 와 흠순에게 바쳤다. 여인의 교태와 노념한 님빛은 흠순의 잠든 욕망을 깨우게 충분했다. 그가 막 여인의 허리를 감싸 안으려는 순간 보단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보단은 그러나 남편이나 여인을 질책하지 않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부하에게 말했다. 그대의 충심은 알겠느나 그대가 진정 풍월주를 위한다면 이런 미색이 아니라 나라를 구할 계책이나 귀한 재물을 바쳐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리고서는 흠순을 돌아보며 오직 그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방님, 좋은 색을 탐하는 것은 사내의 자연 성품이니 탓할 것이 못됩니다. 허나 부하의 아내까지 탐하며 재물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리더의 위신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서방님께서는 한낱 사내가 아니라 만인의 존경을 받는 풍월주이시지 않습니까? 그녀는 흠순의 귓가에 입술을 더욱 가까이 가져갔다. 오늘 밤 저 여인을 품으시려든 그리 하십시오. 허나 그리하시면 앞으로 보름 동안은 제 침실 문턱을 넘을 생각도 마시옵소서.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심지가 박혀 있었다. 부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여인을 데리고 도망쳤다. 흠수는 잠시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질투에 눈이 먼 보통의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미래까지 내다보는 진정한 동반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날 밤 다른 어떤 밤보다도 뜨겁게 아내를 안았다. 4. 두 개의 충성. 보단의 지혜로운 내조 아래 흠수는 점차 안정감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충성심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나라에 큰일이 생겨 출정할 때면 그는 집 대문을 지나치면서도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곧장 전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형 유신에게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면 그는 반드시 먼저 집에 들러 아내 보단과 가솔들을 살핀 뒤에야 길을 떠났다. 이는 두 영웅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유신이 고독하게 모든 짐을 짊어지는 영웅이었다면 흠수는 아내의 지혜를 발판 삼아 더 높이 날아오르는 영웅이었다. 미실의 시대가 저물고 유신의 강철 시대가 도래했지만 그 강철을 더욱 유연하고 지혜롭게 만든 것은 바로 보단이라는 한 여인의 힘이었다. 그리고 이제 서라블의 모든 시선은 이 두 영웅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시대를 열 또 다른 인물 김춘추의 제로 서서히 향하고 있었다. 제16막 꿈을 산 여인, 왕을 품다. 1. 새로운 시대의 서막. 17대 풍월주 흠순의 시대가 안정적으로 흐른 뒤 신국의 권력은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철의 검을 든 김유신과 지혜로운 아내를 둔 흠순 형제가 화랑의 궁권을 장악했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칼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천할 흐름을 읽는 혀와 머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신국에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내는 단 한 명뿐이었다. 폐위된 진지왕의 손자이자 진평왕의 외손, 용춘공과 천명공주의 아들 김춘추. 마침내 그가 24세의 나이로 18대 풍월주의 자리에 올랐다. 2. 꿈을 사고 파는 자매. 김유신의 집에는 보희와 문희, 두 명의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언니인 보희가 창백한 얼굴로 동생의 방으로 달려왔다. 문희야, 큰일 났다. 내가 끔찍하고도 망측한 꿈을 꾸었어. 무슨 꿈이기에 그리 호들갑이야, 언니?
내가 서학에 올라 소변을 보았는데 그 소변이 온 서라벌을 다 뒤덮는 꿈이었단 말이다. 처녀의 몸으로 어찌 이건 필시 흉몽이야. 보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하자 문희의 눈이 영리하게 반짝였다. 그녀는 언니의 속마음을 꿰뚫고 있었다. 꿈의 거대함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꿈이 가진 의미를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다. 언니, 그게 왜 흉몽이야? 온 세상을 품에 안을 꿈인데. 하지만 언니가 정이 마음에 걸린다면 그 꿈 나에게 팔아. 대신 내가 아끼는 이 비단 치마를 줄게. 그런 무서운 꿈은 야심만만한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게 낫지 않겠어? 문희는 언니의 두려움을 교묘하게 부추겼다. 보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문희는 언니에게 비단 치마를 건네주고 그 거대한 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그 꿈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아직 알지 못했지만 평범하게 살 운명은 아님을 직감했다. 3. 계획된 실수, 운명적 만남. 며칠 후 화랑들의 격구 시합이 열렸다. 김유신과 김춘추도 함께 말을 달리며 땀을 흘렸다. 경기가 격해지던 순간 김유신이 실수처럼 춘추의 옷구름을 밟아 찢어버렸다. 이크,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춘추공. 유신이 과장되게 소리치며 말에서 내렸다.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침 제 집이 지척이니 잠시 들러 옷을 꿰매고 가시지요. 제 누이들이 바느질 솜씨가 제법 쓸만합니다. 춘추는 유신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교활한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유신이 꾸민 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기꺼이 그 판에 올라타기로 했다. 유신의 집에 들어서자 유신은 큰 소리로 누이들을 불렀다. 보이야, 어서 나와 춘추공의 옷을 꿰매드리거라. 하지만 보이는 부끄러움을 타 병풍 뒤에서 얼굴을 익히며 나오지 못했다. 그때 문희가 바늘과 실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오라버니를 대신하여 사죄드립니다. 옷걸음을 꿰매기 위해 몸을 숙인 문희의 단호한 목선과 대담하게 자신을 올려다보는 깊은 눈동자. 그 순간 춘추는 심장이 멎었는 듯한 저륜을 느꼈다. 낭자의 바느질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려. 찢어진 것을 이리 감쪽같이 꿰매다니. 찢어진 옷이야 꿰매면 그만이나. 사람의 마음은 한 번 찢어지면 꿰매기 어려운 법이지요, 공.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춘추는 그녀의 미모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지혜와 야망에 강렬하게 끌렸다. 4. 꿈을 품은 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걷잡을 수 없는 사랑에 빠졌고 결국 누구도 모르게 밀회를 가졌다. 달빛 아래 춘추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나는 그대를 잊을 수가 없었어. 낮에는 정적들과 싸우고 밤에는 그대의 생각과 싸웠어. 왜 싸우십니까? 문희가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정적은 배어야 하지만 마음이 원하는 것은 품어야 하지요. 오늘 밤 저는 공의 여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 꿈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몸으로 당신의 천하를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도발에 춘추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그녀를 격렬하게 탐했다. 그것은 단순한 정사가 아니었다. 왕이 될 운명의 사내와 왕후가 될 꿈을 산 여인의 결합이었다. 더 깊이 당신의 씨를 제 안에 심어주세요. 문희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제 꿈이 당신의 아이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들은 서로의 몸을 통해 서로의 운명을 확인했다. 그날 밤의 뜨거운 결합으로 문희는 춘추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 5. 타오르는 장작더미 위의 사랑. 문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신은 불같이 노했다. 그는 마당에 장작을 쌓고 문희를 그 위에 묶었다. 가문을 더럽힌 죄 내 목숨으로 씻어야겠다. 피오르는 연기는 서랍을 하늘을 뒤덮었고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궁궐에 있는 선덕공주의 귀에 들어왔다. 무어라, 유신공이 누이를 불태워 죽이려 한다고? 연유가 무엇이냐? 사내 없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옵니다.
이것은 필시 춘추공의 소엔이었다. 어서 가마를 대령하라. 공주와 함께 달려온 춘추가 유신의 집에 도착했을 때 유신은 막 장작 더미에 횃불을 가져다 대려고 했다. 멈추라. 춘추가 절규하며 말에서 뛰어내렸다. 멈추시오 유신공. 그대의 누이는 매 누이는 나의 여인이요. 그 아이의 아비는 바로 나다. 유신은 횃불을 바닥에 던졌다. 그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희미한 미소가 거린없다. 금지된 사랑은 결국 신국의 역사를 바꿀 가장 강력한 정치적 결합을 이끌어냈다.